사고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기사 제목을 써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서울 상공에도 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태원의 그림자 광화문을 덮칠 것인가. 저는 그 제목을 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깔끔합니다. 임팩트 있습니다. 편집장이 좋아할 겁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서울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광화문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군중을 눈으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패한다고. 수백만이 모이는 그날 무언가 반드시 무너진다고. 저는 그것을 취재하러 서울에 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러. 제가 이미 내린 결론을 증명하러. 그리고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사만다 체인버스입니다. 영국 BBC 국제부 기자. 경력 15년. 이라크 전쟁 현장을 걸었습니다. 파리 테러 직후 현장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홍콩 시위대와 진압 경찰 사이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려도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자의 본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보다 징후를 먼저 봅니다. 동정보다 데이터를 먼저 찾습니다. 아름다운 것보다 위험한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이것이 저를 살아남게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까만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빛의 덩어리 하나가 수평선 위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밀도를 봤습니다. 인구 밀도. 빛이 촘촘할수록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통제가 어렵습니다. 통제가 무너지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옆자리에는 짐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다닌 카메라맨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은 좌석 아래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렌즈 교환용 파우치가 반쯤 열린 채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우치를 보며 내일의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빽빽한 군중, 땀에 젖은 얼굴들, 어딘가에서 터지는 비명, 그 혼돈을 가로질러 달리는 우리 둘. 15년간 그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기사 제목 아래 부제도 이미 써두었습니다. 수백만 군중과 한국 당국의 준비 부족 현장 검증. 그 아래에는 취재 항목이 12가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혼잡도, 입국 수속 지연 여부, 교통망 포화 가능성, 경찰 배치 밀도,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의료 지원 인력 현황, 외국어 안내 시스템 실태, 군중 밀도 위험 구역 식별, 자원봉사 통제 체계 유무, 현장 취재진 접근 제한 여부,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대응 매뉴얼. 저는 이 중 절반만 채워도 충분히 강력한 기사가 나온다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장 로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는 현장에서 캐는 게 아니야. 런던에서 구조를 짜고 가서 살을 붙이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신봉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15년을 버텼습니다. 이번 출장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BTS. 세계적인 한국 아이돌 그룹의 서울 광화문 야외 공연. 예상 관객 수백만 명. 런던에서 그 숫자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수백만. 광화문은 서울 도심 한복판입니다. 8차선 대로입니다. 사방이 건물입니다. 비상구는 제한적입니다. 지하철역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에서 이미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이었습니다. 할로윈 축제. 좁은 골목. 수만 명의 인파.
그날 밤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 사진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골목을 꽉 채운 사람들.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쓰러지는 사람들. 그 위로 또 쏟아지는 인파. 저는 그 사진들을 취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로 분류했습니다. 감정 없이. 하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한국은 겉은 질서정연합니다. 지하철은 정확합니다. 거리는 깨끗합니다. 사람들은 예의 바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수십만, 수백만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 순간에는 무너진다고.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혐오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이 결론이 틀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태원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짐이 이어폰을 빼고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한번 내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샘, 서울 다 왔다. 밥부터 먹자. 14시간 동안 고문당했잖아.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은 나중에. 공항부터 훑어야 해. 짐이 뒤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미 취재 노트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도시가 제15년을 조용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걷기 시작한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취재 노트의 첫 번째 항목을 기록하려다 펜이 멈췄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통로는 넓었습니다. 천장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새벽 4시. 전 세계에서 날아든 수천 명의 인파가 방금 쏟아진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이렇게 깔끔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은 출퇴근 시간이면 바닥에 커피 자국과 신문지가 나뒹굽니다. 안내 표지판은 절반이 방향을 잘못 가리킵니다. 저는 그것을 공항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저는 멈춰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짐이 옆에서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저는 펜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청소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대기줄이 얼마나 긴지, 처리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기록해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입국 수속 지연 여부. 그런데 줄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줄이 생기는 속도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기기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권을 올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짐이 먼저 통과하더니 뒤를 돌아보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샘, 존 케네 공항 기억해? 거기서 우리 3시간 기다렸잖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펜을 가져갔다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줄을 그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번째로 펜을 멈췄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캐리어들이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모두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일정한 간격으로. 저는 그 광경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뉴욕에서 런던에서 두바이에서 짐을 찾을 때마다 저는 언제나 팔꿈치로 사람들을 밀어내며 제 캐리어를 낚아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던지다시피 내려놓아서 바퀴가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항의를 해도 서류 한 장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캐리어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새벽에 수천 개의 가방을 손잡이 방향까지 맞춰가며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덮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도 줄을 그었습니다. 공항 청사 밖으로 나서기 전 화장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새벽 4시 공항 화장실이라면 물에 젖은 바닥과 꽉 막힌 쓰레기통, 비누가 떨어진 세면대가 기본값입니다. 히드로는 물론이고 제가 다녀본 어느 나라 공항이든 예외가 없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발끝으로 문을 밀며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바닥이 말라 있었습니다. 세면대 주변에 물 한 방울 튀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얼룩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쓰레기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돌아왔을 때 짐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샘, 저것 좀 봐. 짐의 턱이 가리킨 곳에 흰색 로봇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얼른 허리 높이쯤 되는 둥근 몸체에 커다란 터치 스크린이 달려 있었습니다. 눈처럼 생긴 카메라 2개가 천천히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갈아가며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자 지하철 노선과 소요 시간, 환승 정보가 입체 지도와 함께 떴습니다. 짐이 중얼거렸습니다. 히드로엔 저런 거 없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노트를 열었습니다. 3번째 항목. 외국어 안내 시스템 실태. 펜을 가져갔다가 줄을 그었습니다. 3개가 지워졌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플랫폼에 서자마자 반사적으로 비상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군중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1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로와 플랫폼 사이를 확인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이 선로 전체를 막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 노선에 설치된 이 안전장치는 선로 추락 사고를 원천 차단합니다. 런던 지하철에는 아직도 없는 역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 유리벽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 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안내판에 표시된 시각에 들어왔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2번 확인했습니다. 열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그런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낮이 되어도 이 조용함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취재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12개 항목 중 3개에 이미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들을 내려다보다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서울 외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짐은 제 옆에서 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2시간쯤 눈을 붙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취재 노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줄이 그어진 3 항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공항 혼잡, 수속 지연, 외국어 안내 부재. 전부 제가 예상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전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9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진짜 시험되는 광화문입니다. 수백만 명이 실제로 모이는 그 순간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커튼 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짐은 진열대 앞에서 눈을 빛내며 이것저것 집어들었습니다. 샘, 이거 봐봐. 삼각김밥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취재 목적이었습니다. 공연 하루 전 도시의 분위기를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균열. 작은 것이라도 괜찮았습니다. 혼잡함. 무질서. 갈등.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밟으면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면 옆에 있던 젊은이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출된 건 아닐까?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아닐까? 그런데 골목 깊숙이 들어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가게 앞을 쓸고 있는 가게 주인.
자신의 가게 앞이 아닌 곳까지 빗자루를 밀고 있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던 할머니가 골목을 지나는 낯선 외국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 무렵 짐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샘, 솔직히 말해봐. 지금 우리 뭘 취재하고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것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적을 게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은 내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전 답사였습니다. 지하철 광화문역 출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연 전날 오후임에도 이미 거리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 공연을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파가 광화문 일대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히잡을 두른 중동의 소녀들, 금발을 묶은 유럽의 청년들, 남미 억양의 스페인어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꺼내 들고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짐은 카메라를 어깨에 올리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5년간 갈고 닦은 기자의 본능이 군중 속 균열을 찾아 빠르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8차선 도로 전체가 보행자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있었습니다.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뉘어 흘렀습니다. 멈춰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가장자리로 비켜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없었습니다. 통제 요원이 일일이 나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군중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듯 천천히 걸으며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몇 시간째 서 있는 거리인데 바닥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 5번째 항목에 펜을 가져갔다가 멈췄습니다. 군중 밀도 위험구역 식별. 위험구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이 카메라를 내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샘, 솔직히 말해봐. 지금 뭘 찍어야 해? 저는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찍어. 뭔가 나올 거야. 짐이 피식 웃었습니다. 뭐가 나와? 여기 사람들 다 너무 얌전한데. 저는 짐의 말을 무시하고 앞서 걸었습니다. 경찰 배치 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5번째 항목. 경찰 배치 밀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규모의 군중을 통제하려면 턱없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저는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을 찾아 시선을 올렸습니다. 경찰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압 장비를 갖추고 방패를 든 채 군중을 압박하는 모습을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것은 형광조끼를 입고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는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다른 경찰관이 유모차를 끄는 외국인 부부에게 가장 편한 이동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 자신이 그 외국인 부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거뒀습니다. 저녁 무렵 광장 한편의 노점 앞을 지나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카트 앞에 서서 무언가를 팔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외국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통역 앱을 꺼내 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청년 하나가 돈을 얼마 내야 하는지 몰라 지갑을 통째로 할머니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그 지갑을 내려다보더니 필요한 금액만 정확히 꺼내고 나머지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군고구마를 신문지에 싸서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청년은 군고구마를 받아들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기사 포인트가 아닌 이유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12개 항목 중 5개의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절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7항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의료 지원 인력 현황, 군중 밀도 위험구역, 자원봉사 통제 체계,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대응 매뉴얼. 저는 이것들을 내일 공연 당일에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실제로 한 곳에 모이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무언가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출장의 목적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커튼을 걷자 숙소 창밖으로 이미 광화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공연은 저녁 6시였는데 지금이 오전 7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은 항목은 7개. 오늘 이것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다독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실제로 한꺼번에 몰리는 오늘이야말로 진짜 시험대였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가방에 넣고 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시에 현장 집합. 짐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한 줄이 더 왔습니다. 셈은 좀 즐기자.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즐긴다. 저는 그 단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현장에서 즐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장은 언제나 일이었습니다. 분석이었습니다.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광화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만큼은 같았습니다. 설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합니다. 지금은 일입니다. 오후 3시. 저희는 광화문 광장 북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연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시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1.2km 구간이 사람으로 빈틈없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숫자를 실감했습니다. 수백만. 런던에서 그 숫자를 읽었을 때와 지금 눈앞에서 그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짐이 카메라를 들어 광장 전체를 천천히 패닝했습니다. 그러다 카메라를 내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샘, 나 지금 좀 떨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료 지원 인력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이 규모의 군중 행사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장 곳곳에 응급처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스마다 초록색 조끼를 입은 의료봉사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스와 부스 사이의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저는 부스 하나에 다가가 통역 앱을 통해 물었습니다. 여기 몇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봉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구역만 22명입니다. 그 옆 구역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멈췄습니다. 6번째 항목에 줄을 그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자 군중의 밀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군중이 가장 밀집하는 무대 정면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촘촘해졌습니다. 어깨가 닿고 발이 겹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중이 조여들수록 사람들이 서로를 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앞사람이 멈추면 뒷사람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비틀거리면 양쪽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으로 몸짓으로 서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 서서 15년간 제가 목격해온 군중의 모습과 이것을 비교했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런던 지하철 출근 시간의 군중과는, 이라크 시장의 군중과는, 홍콩 시위 현장의 군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이 한 방향으로 살짝 출렁이는 순간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짐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짐은 카메라를 들고 반대쪽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제 팔을 누군가 잡았습니다. 강하고 확실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잡은 채 제가 중심을 잡을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자 그녀는 그냥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눈길을 오래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가 잡았던 자리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짐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샘, 지금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군중 속의 긴장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카메라 가방끈을 고쳐맸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노트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취재 노트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을 항목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닿았던 자리를 항목 번호로 분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 군중의 밀도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 외곽 쪽으로 이동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15년 취재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데 그 공간이 조용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웃음소리, 노래소리, 각국의 언어가 뒤섞인 거대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폭발 직전의 화약 냄새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스스로 놀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군중을 취재하면서 따뜻하다는 단어를 떠올린 것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로 7명의 청년이 등장하는 순간 광화문 광장 전체가 하나의 소리로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15년간 저는 폭발음과 군중의 비명을 귀로 걸러내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귀를 두드리는 이 소리는 그 어떤 훈련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같은 감정으로 터뜨리는 오직 기쁨으로만 만들어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 한가운데 서서 취재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공연이 한창이던 중 저는 광장 가장자리에서 혼자 서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80은 되어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였습니다. BTS 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공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무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한복판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장면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 앱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군중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 앱이 할아버지의 말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5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5글자가 품고 있는 무게를 단번에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해 굶주림을 견디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가
지금 이 광장에 서서 전 세계가 자신의 나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취재 노트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더 이상 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관중을 구역별로 나누어 질서 있게 이동시키는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안내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각국 언어로 된 안내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내를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둘만 없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내하는 봉사자에게 먼저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런던 지하철 출근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비교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공연이 완전히 끝나고 광장이 비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몇 시간을 서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음료를 마셨을 것이고 굿즈를 열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떨어진 것도 주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향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샘, 이거 기사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편집장 로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진동을 느끼며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라저. 저는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천천히 광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이 제 옆에서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로저야. 받아.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샘이야. 어때? 사고 났어? 뭔가 잡혔어? 로저의 목소리는 런던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런던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광화문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로저. 잠깐만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가슴 쪽으로 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로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샘, 거기 있어? 저는 천천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있어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 뭔가 잡혔냐고? 로저의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마감이 내일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광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건드렸습니다. 아직 어딘가에서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연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로저. 기사 못 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쓸 게 없어요, 로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거야? 네.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찰은 길 안내를 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 쓰레기를 스스로 주웠어요. 저 지금 광화문에 서 있는데 수백만 명이 다녀간 이 바닥이 깨끗해요, 로저. 로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샘, 그게 기사가 되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짐이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잘렸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공항의 캐리어 손잡이,
편의점 바닥에 파란 안내선. 군중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잡아준 중년 여성.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5글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오랜 시간 쌓여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런던에서 이미 써두었던 기사 초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태원의 그림자 광화문을 덮칠 것인가. 저는 그 제목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파일 전체 선택으로 옮겼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하얀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이 욕실에서 나오며 노트북 화면을 힐끗했습니다. 다 지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다시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지금까지 쓴 것을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문장들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14시간 비행, 하루 종일 수백만 명의 군중 속을 걸어다닌 피로. 하지만 그것이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라크에서도 파리에서도 홍콩에서도 울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쓰러지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수백만 명이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글로 옮기다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세상의 균열만을 찾아다녔습니다. 사고, 폭력, 혼돈, 붕괴. 그것들이 뉴스였고 그것들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언제부터인가 균열이 없는 곳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것을 의심하고 평화로운 것을 지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기자의 본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도시는 저에게 다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균열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쓴 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사가 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글이었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에 송고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SNS 앱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SNS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기자는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개인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게시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런던 본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로저가 아니었습니다. 편집국장 마틴 브로드였습니다. 샘, 내 SNS 글 봤어. BBC 공식 채널에 올려도 되겠어? 저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개인 계정에 올린 한 줄짜리 글이 밤새 수만 건이 공유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사 형식으로 다시 써도 될까요? 마틴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써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제목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첫 문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고를 취재하러 서울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취재하지 못했습니다. 글을 쓰는 내내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기사를 쓰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캐리어 손잡이 이야기를 쓸 때는 그 새벽의 공기가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제 팔을 잡아준 중년. 여성 이야기를 쓸 때는 그 손의 온기가 손목에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5글자를 받아 적을 때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 5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말의 무게를 런던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글이 완성됐을 때 저는 짐을 불렀습니다. 짐, 이거 한번 읽어봐. 짐은 침대에 누운 채 손을 뻗어 노트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고 깨끗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샘. 저는 돌아봤습니다. 짐이 노트북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약간 붉었습니다. 이거 기사 맞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본 것들은 맞아. 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사진도 있어야지. 우리 다시 나가자. 저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전 내내 서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 노트 없이. 이번에는 문제를 찾지 않고. 짐은 카메라를 들고 그냥 보이는 것들을 찍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하철 계단을 오르며 노인을 부축하는 청년. 골목 어귀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 할머니.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남자. 저는 그 옆에서 걸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기사를 위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잊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광화문을 다시 지나쳤을 때 어젯밤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다녀간 자리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짐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아마 제 뒷모습이었을 겁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완성된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틴에게 송구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봤습니다. 고치다 보니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졌습니다. 대규모 군중 행사의 위험성을 취재하러 간 기자가 아무것도 취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뉴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깨끗한 거리도 서로를 잡아주는 손도 질서 있게 움직이는 군중도 그것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그것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문단을 글의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짐이 옆자리에서 이어폰을 빼며 물었습니다. 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샘, 나 이번 출장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어떤 거야? 짐이 카메라를 꺼내 화면을 넘기다가 제게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광장 가장자리에 홀로 서서 군중을 바라보던 그 할아버지. 짐이 몰래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옆모습이었는데 눈가에 맺힌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런던 상공에 진입했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돌아온 도시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폭동 현장에서, 테러 지구의 골목에서 돌아올 때마다 저는 이 불빛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안도감 대신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서울로.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짐에게 말했습니다. 짐, 내년에 또 가자. 짐이 이어폰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작부터 그 말 기다렸어.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감동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 아시지요? 작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배. 바다 위에서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진 배. 이 채널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크진 않아도 단단하게, 화려하진 않아도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 남는 이야기들을 싣고 달리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버튼 하나가 이 채널을 살립니다. 두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세 번째,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댓글에 이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 참 잘했습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쓰는 힘이 됩니다. 감동 거북선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